2부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토론자분들께서는 지정 좌석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이영환 인하대학교 초빙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영환 인하대학교 초빙교수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정방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행은 이영환 교수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개받은 인하대학교라고 합니다. 오늘 또 비가 오고 해서 꽃샘추위가 상당히 아주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교정은 아주 되게 목련 꽃이 완전히 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꽃들이 이렇게 피고 있어서 참 좋은 날에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아마 6시까지 되어 있지만 한 50분까지는 저희가 아마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분의 관계자 발표를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자장인사 말은 권충기 회장님하고 김홍경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가능하고 바로 토론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토론자 소개 순서는 토론 순서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SOC 포럼 의장을 맡고 계시는 GS 건설의 이진용 팀장님 두 번째는 코리안 이재보험 송영훈 전문가입니다. 3번 타자는 인프라 금융 포럼 부장을 맡고 계시는 산업은행 이영규 팀장님. 그리고 SK 에코플랜트 글로벌 솔루션 사업 개발 팀장을 맡고 계시는 김종건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백종건 팀장. 실수도 하고 제가 해외 출장 중에 전화도 하고 저는 사실 폐를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한간에는 저희들 업계에서는 그냥 민자사업 상징이라고 하시는 홍성필 삼보기술단 우리가 부자로서 일단 저희들이 두 분의 발제를 잘 들었고요. 그래서 그 발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화면 들었고 사전에 토론 요지들을 받았습니다. 일단 토론자로 5분 정도가 되면 제가 약간의 시그널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한 6, 7분에서 마무리해 주시면 1라운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제자의 추가적인 발표라든지 발제자 첨언 다음에 추가적인 발표를 하고 플로아의 질문도 한 9분 정도 이렇게 받는 걸로 해서 50분 아무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제 1번 타자 이진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OC 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GS 건설 이진용 팀장입니다. SOC 포럼은 98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민간 투자 사업을 하는 업계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사만 있는 건 아니고 금융사, 회계, 법률, 엔지니어링사 등등 해가지고 한 120개 넘는 회원사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서 되게 활기차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예전 제도 개선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이제 현업에서 이제 민간 투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생생한 얘기 이런 얘기에 대해서 오늘 좀 좋은 자리가 마련이 돼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 투자 사업이 박영수 박사님 보고 제 자료도 있지만 상방으로 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는 모르는 그렇게 마지막에 될 거 그렇게 돼 있지만 지금 업계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굉장히 차갑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창기 발작했다가 지금 하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방으로 지금 내리꽂고 있습니다. 올해는 민간 투자 사업이 거의 일이 없을 정도로 지금 외부 시장은 차갑게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좀 민간 투자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제언을 좀 드리고자면 민자 사업은 아주 희한하게도 건설 기간 중에 물가에 대한 지원을 소비자 물가 지수로 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이나 야채나 물가 같은 걸로 저희가 건설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에 관련된 지수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나 피맥에서는 민간 투자 사업의 건설 기간 중에 발생하는 그 물가에 대한 보존을 소비자 물가지수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시가 되어 있죠. 근데 BT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계획에 건설본 디플레이터로 어그게 되어 있는 반면 공식적으로는 그 비트로 사업의 수익형 사업에는 그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는 게 법이나 기본 계획에 어디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맥이나 계획재정부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써라. 왜? 운영기간 중에 요금을 받기 때문에 건설기간 중에도 일치시켜야 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지금 저희 민간 사업자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정사업도 국가개혁법에 의거를 해서 K치라는 거를 해서 분기만 선포로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을 지금 아시는 것처럼 뭐 현재 시제법을 체계해서 착공을 앞두고 이수과천 도보과정을 지지해서 모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사업들이 어려운 건 지금 공사비에 대한 총사비에 대한 정산 문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건설에 관련된 이 민자사업의 건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산 부분은 민간투자 사업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니라 건설 공사비 지수 적어도 디플레이터로 좀 정산하는 방법을 좀 개정할 수 있다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그 노후 시설에 대해서 화두가 좀 전환 좀 되고 있는데 민자 사업이 가장 활성화했던 그 2000년대 중반에 했던 굉장히 많은 사업이 됐다가 지금 폭발하던데 그 당시에 했던 사업들이 주로 BTA성의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규 사업하기들이 바쁜데 그 사업들이 이제 BTL은 20년 운영 기간이었어요. 그러면 2007년도, 8년도 뭐 그때 했던 사업들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지금 민간 투자 사업 하고 있는 812개가가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2030년이 되면 300개가 끝납니다. 민간 투자 사업이. 자 그러면 민간 투자 사업 끝나는 거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그걸 계속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개량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거를 시작하려면 지금부터 빨리 해야 되는데 피맥에서는 개량 운영에 대한 가이드가 아직까지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통화를 해보니까 5월까지는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기재부 인사가 나와서 새로 이렇게 개편해가지고 한다는데 그런 피맥의 움직임도 너무 늦다 지금 2030년에 그 준공하는 사업들 맞춰가지고 그 개량을 하려면 지금부터도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너무 늦다. 그래서 개량 운영에 대해서는 피맥도 마찬가지고 빨리 좀 움직여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걸 좀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정부가 그 안전에 관련된 지침을 많이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사업비라든가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민간 투자 사업은 특이하게도 건설 보증 30%에 요금 1.1배, 운영기간 맥스가 50년이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사업성을 맞출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민간 투자 사업 20주년 때 만들었던 신규 제도 사업 BTO RSA 있는데 RS는 2018년도인가요? 기획재정 기본계획 개정에서 사장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RS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BTO-A로 한 사업도 환경이 700으로는 도로나 철도를 하고 있는 사업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BTO-A도 보면 이렇게 그 금리에 따라서 BTO-A도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가 이제 민간 투자 사업 도입 30주년이기 때문에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새로운 상당히 업그레이드되는 시스템, 박명수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해외에서 하고 있는 AP 방식 같은 거를 새로 도입을 해서 민간 대조 사업에 한 단계 좀 점프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올 한 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송영 전문님 후보이시고 재보험회사에 다니시지만 그간 건설회사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프렌디 재보험의 송영훈입니다. 저는 이제 그 시공사에서 이제 공부나 이제 견적을 했던 부분, 그리고 지금 프렌디 재보험에서 재무 책임자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자본, 민자 사업이라는 거는 결국 그 타인 자본을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 재정인 자기 자본,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자본을 조달할 때 민간에 대한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을 얘기할 때 그 테크니컬 사이드라고 해서 시공사와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제 파이낸셜 사이드가 재무적 투자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인프라 사업을 인자 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조달한다라는 의미가, 원래 이제 인프라는 자기 자본 재정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민간 자본을 사용을 하면 아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인 자본을 쓰면 자본이 훨씬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자본이라는 게 결국 저희가 이제 산업이 발전하면서 잉여가 생긴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굳이 외국에서 조달하지 않는 한 국내 자본, 국내 민간 자본을 쓴다라는 것은 매크로 경제면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이 훨씬 있는 거고요. 기간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까 교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 민간 자본 활용은 그 타인 자본을 쓰는 차익 개념이기 때문에 조달 자금에 대한 이해를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 자본이 도입될 때 얼마만큼의 이제 요구 수익을 원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이제 관리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자본 조달 시 수익성과 공익성 간의 이제 균형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민간 분야를 테크니컬 사이드는 이제 시공사, 기술적 참여자, 기술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 적정 공사비에 대한 이슈이고, 파이낸셜 사이드는 자본적 참여자, 수익 자본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적정 이윤에 대한 물론 공사 이윤도 이윤이지만 그 자본은 이자라고 보는 부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인 자본, 즉 민간 자본 조달의 이윤책은 적정 수익성에 대한 보장인데 이익을 보장하되 과도하지 않게 적정한 이윤 보장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적정한 이윤에 대해 합의하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3%인지 5%인지 아니면 10%인지 이러한 그 금융 쪽에서 바라보는 요구 수익률 관점을 이해하고 허용 가능한 수준의 이제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 대 제공 가능 수익률이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조달되는 자본이 누가 제공하는 것인지, 아까 이제 MRC나 이제 그 MCC 개념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게 있을 때 금융 쪽에서는 항상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하는 국채 10년이나 20년 보장된 3.5에서 5% 정도 되는 이런 거에 그 리스크 마진을 넣어서 요 수익률을 이제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기 때문에 항상 금융에서 요구하는, 특히 지금처럼 그 시장이 이제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할 때는 매우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시기적인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경제적인 관점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의 여건에서 시작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너무 많은 리스크를担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의견은 사업 주체별로 사실 리스크 요인에 대한 입장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로서는 과다한 민자 사업비가 가장 중요한 리스크인 것 같고, 시공사는 이제 발주 금액이 수익 공사비가 받는 이제 발주 금액을 초과할 리스크, 비용 리스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재무적 투자자는 목표 이익 수익률에 도달하지 못할 리스크, 이 부분이 이제 리스크를 보는 입장 차이이기 때문에 공사 단계에서 이제 과도한 수익성이 제공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또 운영 단계에서는 과도한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부분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은 원래 이제 정부는 사업의 전체적인 공사에 컨트롤 역할을 계속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보고 있는 적정 정제성과 민간 시공사와 이제 금융에서 보고 있는 적정 비용에서는 항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어디에서 오퍼레이팅 프라이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느 쪽이 좀 과다하게 이익이 없는지 중간에서 답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공사의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이제 제동공사는 싱가포르에서 주로 지하철이나 이제 항만공사 중심으로 했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거의 제동으로 공사를 합니다. 물론 이제 자기 나라 돈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없는 경우에는
차관이라든지 국제금융 지원 또 민자 운영자를 중심으로 한 민자에 주로 많이 의존을 해서 민간 투자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개선을 하려면 아까 이제 그 배드가이 결국 수익을 누가 많이 받아가느냐가 이제 배드가이인데 배드가이냐 국가이냐는 그 실력의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경험한 민자 사업 관리는 이 획일적인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사실 민간은 굉장히 탐욕적이기 때문에 매우 스마트하게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늘 가던 수익을 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 계약에서부터 사업 관리 모든 부문 특히 계약에서도 많은 다수의 참여자가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경제적 부가가치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단순화된 관리 방식보다는 좀 복잡하더라도 시장 경제에 맞는 조달 원리와 그리고 수요 부분 모든 것들이 잘 관리되고 특히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지금보다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근거한 그런 선진 PF 기법을 훨씬 더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임자 사업 시행자 건설사 입장 두 번째 우리 송정무님은 그 경험에서 그래도 금융 쪽에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 요번에는 완전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 이영규 팀장님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금융기관들 중심으로 모여있는 인프라그룹의 회장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산업은행에서 지금 이제 민간 사업에 대한 그 PF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이제 이쪽 일을 시작한 게 2002년도여서 그 당시에 초창기 민간 사업, 예를 들면 강남순환도로나 광항철도 같은 사업에 MRD던 사업의 파이낸싱 경험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MRD가 없을 때 이제 수도권 도로 사업들, 예를 들면 브리포천 같은 사업들에 대한 그런 이제 파이낸싱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부산시랑 쪽에 이제 컨테이너 구두 민자 사업 그것도 이제 파이낸싱을 했었고, 작년에는 이제 그 대전 하수처리장 환경 사업 중에서는 이제 BTO A 방식으로 나온 가장 큰 사업이었는데 그것도 좀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충남 쪽에 있는 또 이제 환경 사업도 BTO A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과거부터 쭉 오면서 제도의 변화라든지 시장의 트렌드 같은 것에 대해서 좀 느끼는 바가 좀 있어서 연락드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해 주셨던 이제 그 강용철 교수님께서 제가 딱 기억에 남는 멘트를 해주신 게 남의 돈으로 우리 집 앞에 도로를 놓기라는 말로 민간 사업의 어떤 그 속성을 잘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금융기관이 느끼고 있고 실제 하고 있는 그런 그 민자 사업의 방식은 이제 대한민국의 돈으로 외국에 있는 남의 집 앞에 도로를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이제 과거에는 이제 민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PF를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PF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게 민자 사업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사업 수가 많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도 많이 축소가 되고 기존에 있던 조직을 유지하려면 다른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국내 민자 사업은 하나의 대안으로서 보고 있고 나머지는 인수금융이라든지 발전이나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해외 발전, 해외 인프라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어요 한 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가지수로 나누면 한 10가지 정도 되는 섹터를 놓고 그 중에 하나가 국내 민자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어떤 섹터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매번 이제 그 여러 섹터에 있는 사업들이 동시에 공통이 이루어지다 보면 결국은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사업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국내 민자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금융기관이 왜 그렇게 변했는가를 말씀드리면은 금융기관이 여러 대안을 비교하는 그 기준은 수익성과 리스크로 볼 수 있거든요.
같은 리스크이지만 수익성이 높다고 하면 그쪽으로 이제 돈이 몰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리스크가 같은 수익성이라고 하면 리스크가 낮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전통적인 투자 방식인 이제 채권이나 주식과 달리 저희가 PF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 투자 영역으로 보고 있는데, 대체 투자는 안정성을 강조하면서도 국고채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시장 활성화라고 본다면 일단은 공표할 수 있는 사업의 개수가 많이 공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사업들에서 나오는 그 어떤 사업성이 다른 영역에 있는 경쟁력인 대안들보다 훨씬 더 사업성이 좋을 때 그 영역이 활성화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내 민간 사업의 어떤 시장의 상황을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시장의 규모가 과연 어떤가. 아까 이제 발표 말씀 중에서 이제 약간 그 선행 지수처럼 하신 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이 고시되는 것들이 얼마나 늘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다음에 이제 실시간학 체결로 넘어오게 되고, 저희가 보는 선행 지표는 이제 실시간학 체결된 이후에 실제 자금을 투입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단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실시간학 체결이 얼마나 많이 되느냐는 것이 시장 활성화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성용의 BTL 사업들, 기존 사업의 리파이낸싱을 제외한 BTO 위주로 보게 되면 실시간학 체결 건수가 2022년에 6개, 그리고 2023년에 3개, 그리고 이제 올해는 현재까지 1개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약정 체결 기준으로 시장을 바라봤을 때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시간학 체결하고 나서 한 1년, 2년 정도 되는 사업들이 이제 금융기관이 투입되는 그런 시기인데, 2020년에 3개가 클로징 됐었고, 2021년에 1개, 2022년에는 제로, 2023년에는 3개, 그 정도가 이제 민간 투자 시장이라고 보는 금융기관의 어떤 측면에서의 숫자들입니다. 올해는 건수 기준으로 다소 나아질 것 같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나와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BTO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영역으로 분리하고 있는데, 2021년 이후에 2조 원 규모 정도로 매년 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BTO 쪽보다는 상황이 낫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 그 BTL 쪽으로 자금 조달이 원활하냐라고 볼 때는 지금 이제 사업이 쌓여 있는 것이 뭐 2, 3조 정도 되지만은 지금 자금 조달이 안 돼서 다들 사업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고민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과연 양적인 어떤 활성화가 과연 충분한 것인가? 하지만 그거 외에도 어떤 수익성이라는 부분이 따라가지 못해서 BTL 쪽에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기대하느냐라고 보면, 저희는 이제 대출, 그러니까 그 타인자본이라고 하는 데는 대출로 지급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 FI라고 표시해서 이제 파이낸셜 인베스터 측면에서 그 사업에 주주로서 들어가서 얼마만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냐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기관도 있고 그 중에 한 가지밖에 한 가지에 집중하는 기관들도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다른 이제 대안들에 비해서 가장 좀 안 좋은 자산으로 이직을 하는 게 현실입니다. 국내 민자 사업의 어떤 선순위 금리라든지 그리고 FI로 들어갔을 때 이제 수익률 수준은 대출 같은 경우는 현재 한 4에서 5% 정도 수준이고 투자자로 들어갔을 때는 한 6에서 7% 정도 이제 수준입니다. 이제 그거를 넘어설 수 없는 이유는 이제 실질적에 있는 사업 수익률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일종의 수익률이라는 큰 파이를 이루고 있고 그 안에서 대출 채권자와 투자자가 나눠가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TOA의 사업 수익률 같은 경우는 지금 2.7에서 2.8, 물론 거기에 물가가 더해지면 약간 올라가겠지만 물가가 항상 상승하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물가를 걷어내고 봤을 때 2.78 정도의 사업 수익률을 가지고 대출하고 투자로서의 수익률을 가져간다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 부분인지는 아마 굳이 설명 안 들으셔도 알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대안들에 대한 수익률이 어떠냐고 말씀드리면 일단은 FI 부분은 제외하고요. 왜냐하면 FI를 들어가는 어떤 다른 대안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선순위 금리라고 말씀드리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최소한 7, 8%, 인수금융 같은 경우는 6에서 7%, 그리고 이제 해외 PF 같은 경우는 7에서 9% 정도가 선순위 금리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국내 사업에 FRE로 들어갔을 때보다 다른 사업에 선순위 대출로 들어갔을 때가 더 수익률이 높다. 그리고 투자 기간도 짧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제 국내에는 해지실금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현재는 그 제도가 많이 이제 민간에서 보기에는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바뀌어 오면서 지금은 선수익 대출을 커버하기에도 부족한 그런 해지실금을 이미 제도로서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순위 대출에 대한 그러니까 민자사업에 대한 선순위 대출이 안전자산이라는 그런 인식도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서 발표된 얘기가 나왔지만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도로라든지 철도 사업에 대한 수요 리스크를 민간이 부담합니다. 반면에 이제 해외 사업 같은 경우는 선순위 대출 위주 참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선순위 대출 금리가 국내 사업의 주주 수익률보다도 높고, 그리고 선순위 대출이 모두 커버되는 해지실금을 가지고 있고 수요 리스크를 민간이 지지 않고 정부가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해외 사업으로 몰리는 현상을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러한 민자 사업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누가 있느냐라고 보면 과거에는 연기금이 큰 손으로 역할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 낮은 수익률로 인해서 연기금은 이미 한 10년 전에 민자 사업을 투자하는 것을 이제 떠난 상태이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그 은행들과 선순위에 한해서는 보험사도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민자 사업에 대한 FI 투자는 이제 보험사는 이미 투자자로서의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기관 투자라고 하면 은행들 몇 군데가 국내 사업에 FI를 갖추고 있는 좀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 측면에서의 민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은 신규 사업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실시간 생각 건수가 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무나 낮은 사업 수익률이 좀 상향을 시켜서 민간 투자 사업에 대출이나 투자를 하는 그런 금융기관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대안에 비교해서 너무 지나치게 낮지 않다라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리스크 측면인데요. 해지금 지급금이 지금 현재는 선순위 대출도 커버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 선순위는 커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거처럼 되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해외 사업도 검토해보면은 한번 가본 적도 없는 해외 사업을 한 달 만에 의사결정을 해서 1,000억씩 2,000억씩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제도가 간단해서 그렇거든요. AP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 리스크를 지지 않고 그걸 정부가 어느 정도 신용도가 되면 정부가 그것을 이제 그 대출금과 투자금에 대한 그 회수 제어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 않고 의사결정하기가 이렇게 용이할 정도로 제도가 간단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처음에 제도가 생긴 이후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어떤 변형된 형태들이 나오고 인해서 BTO, BTL 출발해가지고 BTO-A도 나오고 지금 거의 수익이 낮은 BTO-RS도 나오고 BTO 플러스 BTL도 나오기 때문에 그 제도의 변화를 따라가기도 급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연하게 시장에 따라서 자금 조달이 되고 다시 또 시장이 변동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다시 또 자금이 새로운 자금으로 바뀌고 하는 그런 그 시장의 용이한 엑시트와 새로운 자금의 유입이 필요한데 그것을 가장 가로막는 제도가 자금제도의 세부 요령이라는 제도입니다. 처음에 그 협약체결하고 최초의 자금제도를 자금 조달을 했을 때 그 구조에서 조금이라도 바뀌게 되면은 정부가 그 민간의 수익을 깎는 그런 쪽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 재무적 투자가 나오셔서 시간을 통제 안 했습니다. 네. 뭐 지금 요 다음에 발제자랑 마치고 지금 그 이영규 팀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좀 계속 포인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해외 사업 쪽에서 그 인자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백종건 팀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K 코프네스트에서 해외 사업을 맡고 있는 백종건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그 해외 PPP 사업이라고
6개 들고 있습니다. 그 초창기 저희 터키 유라시아 터널, 그다음에 이제 모두 좀 알고 계신 사업이긴 한데 사고가 있었던 라오스 수력 발전, 이 두 개의 사업은 2000년도 초반에 진행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 이후 10년 뒤에 2010년도쯤에 새로 디벨롭을 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현재 4개가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지금 터키의 차나칼레 교량기회라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링로드라고 하는 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영국의 실버타운, 그리고 노르웨이의 RV55라고 하는 PPP 사업, 이렇게 총 6개의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국내 건설사들이 국내 시장을 바탕으로 많은 이자 사업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외 진출로도 사실 그 해외 투자 또는 건설, 해외 수주를 위해서 PPP 사업을 많이 스터디를 하고 개발을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회사 내부적인 허들 때문에 투자에 대한 부담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지 못했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당시에 그 오너 CEO의 어떤 그 블레싱이라고 하는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6개의 자산 형성 과정에서의 그 입찰 또는 공사 또는 운영 과정을 조금 비교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내 사업과 비교해서요. 그럼 저희 이제 자산은 기본적으로 도로 자산이 대부분이고요. 라오스는 일단 수력 발전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터키에 있는 PPP 사업은 현재 도로 사업만 2개가 있고, 그다음에 카자흐스탄의 링로드 도로 사업입니다. 이 3개의 사업은 개도국 사업이고, 영국 실버타운과 건설 중인 노르웨이 RV55 도로 사업도 물론 지금 건설 중에 있긴 하지만 도로 사업입니다. 이 2개의 카테고리의 사업을 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개도국 사업들은 흔히 얘기하는 재무적 투자자, FI가 없는 CI 위주로 구성된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 왔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나 또는 노르웨이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재무적 투자자가 50% 이상을 쥐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맥커리가 그 영국 실버타운과 그 다음에 노르웨이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영국 사업은 아무래도 이제 재무 금융이 중심지기 때문에 맥커리를 제외한 나머지 재무적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사업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사업을 좀, 그 2개 카테고리를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개도국이라고 하는 터키나 카자흐스탄의 사업들은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건설사들의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선진국들은 아무래도 사업주로서 디벨로퍼라고 하는 재무적 투자자의 리딩 역량이 조금 발휘가 되기 때문에 그네들의 투자 환경도 또한 좋고요. 그래서 재무적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CI들의 어떤 투자 대한 그 부담도 사실상 적고, 기본적으로 에쿼티 대 레시오라고 하는 자기 자본 비율도 10%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인 자본에 대한 그 활용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유동성도 풍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사업과 좀 비교를 하자면 기본적으로는 수익성 측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시장에서 재무적 투자자의 수익률과 건설사, 그러니까 EPC 컨트랙트로서의 어떤 수익률 측면에서 그 시장이 어떤 프랙티스가 형성이 되고, 그러한 수익성들이 그 플레이들한테 적정 수준 또는 최소한의 그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산업은행에서 나오신 팀장님께서 적정 수익률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해외 흔히 얘기하는 선진국들의 투자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1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도 투자 수익률을 볼 때는 10% 이상을 본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FI들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자산 유동화 또는 엑시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그 투자자 관점에서 플레이를 할 때 뭐 엑시트를 할 거냐 아니면 계속 끌고 가지고 갈 거냐라는 관점에서도 보면 이거는 이제 그네들 뭐 펀드 조성에 대한 성격이나 아니면 그 전략에 따라서 사고 팔 수 있는 충분한 시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외 입찰 경험을 통해서 분석과 비교를 해보면 선진국들은 입찰 과정에서 다이얼로그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정된 그 숏리스트 상대를 대상으로 예를 들면 3개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발주처랑 상당 기간 베스트 솔루션에 대한 논의를 발주처와 진행하고 그런 그 발주처의 논의를 바탕으로 최종 프로포저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발주처가 원하는 바와 사업자가 제시할 수 있는 프로포저를 최대한 컴프로마이즈하고 그 안에서 발주처가 최종적으로 그 사업자의 프로포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결국 시장에서에 대한 문제점이나 아니면 사업적 이슈에 대해서 발주처가 와 함께 사업 제안자가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무리. 네. 마무리. 네. 알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저는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 이 자리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어야지만 그 사업이 돌아가고 참여를 할 수 있고 입찰을 할 수 있고 건설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시장이 잘 받아줘야 된다. 그리고 PPP라는 사업의 취지 자체가 Private Public Partnership인데 결국 정부 관점에서 이런 그 Private 사업자들에 대한 적정 수익률을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타자 우리 홍성필 소장님께서 제도적인 관점에서 좀 나오는 개선이 되면 바로 좀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KPI에서 예비 타당 모습 조사, 그다음에 민자 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이런 걸 하다가 지금 민간에 나와서 이제 민간 투자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민간에 나와서 사실 KPI에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보여서 뭐 언론 기고도 하고 발표도 하고 강의도 하고 뭐 이러고 다니는데 가끔 KPI에서 그렇게 좀 있을 때 열심히 잘하지 뭐 그런 얘기할 때 좀 난감합니다. 어쨌든 민간에 와서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힘이 이제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많이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뭐 교통학회를 비롯해서 이렇게 민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더라고요. 또 오늘 토목학회에서 이렇게 이런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도 기획하고 또 오늘 강 교수님 발표해 보니까 무슨 다큐멘터리 제작을 여기까지 하고 있었는데 매우 고맙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만드신다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뭐 회장님이하고 위원장님 많이 참여하셨는데 이렇게 뭐 처음 토론회를 하는 만큼 민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두 분 발표를 들으면서 되게 고무적이었던 것은 오늘 두 분이 특히 교통사업 관련해서 수요 위험을 정부가 가져가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제가 이해하는데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 많은 토론회가 있었지만 이런 발표가 이루어진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토목학회가 이제 민자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지금 출발이 좀 늦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토목학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제 좀 연구도 하고 발표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민자 사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민자 사업의 태동 배경에 대한 이해부터가 지금 조금 잘못되어 있거든요. 아까 발표 중에서도 보면 많이 강조되는 게 국가가 인프라를 건설할 재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민자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좀 오해의 소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BTL 법안이 2005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2014년 말에 엄청나게 많은 그 시련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오래된 얘기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4대 민생 개혁 법안 해가지고 계속 공전되었고 해를 넘기는 새벽에 통과됐었는데 그때 이제 민간투자법의 소관 부처는 이제 기획재정부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법안 TF가 만들어져서 각 부처에서 나오여 이제 그 민간투자법 계속 회의를 하는데 기재부에서 많은 자료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금기시되는 워딩이 있습니다. BTL 왜 합니까? 이거 할 때 국가가 재원이 부족해서 BTL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큰일 날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민간투자과장이 지금 아마 이제 출마하고 있는 안도걸 기재부 차관했던 분, 그분이 과장 시절인데 그만큼 국가가 재원이 부족해서 민자를 한다는 얘기는 금기시되어 있고 지금 민간투자법에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없고 실제 우리 민간투자 절차에도 재정 부족과 관련된 어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투자법 절차를 주로 이제 KDI에서 기관을 하지만 절차 단순합니다.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를 분석하고, 그죠? 필요하지 않으면 민자도 필요 없으니까. 우선 이 도로가, 이 철도가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야 그 다음에 민자로 할 것인지 재정으로 할 것인지를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필요하다는 절차 이후에는 그 다음에 이제 VFM이라고 민자 적격성 조사를 하는데 그건 단순합니다. 지금 아까 어떤 분이 우리 제도를 되게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민자 제도는 되게 단순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도도 아니고 해외 선진국에서 만든 제도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가져와가지고 물건으로서 이상한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유혹시키는 거죠. 민자 적격성 제도, VFM 제도가 뭐냐면 단순합니다. 자, 이 사업이, 이 도로가 국가 입장에서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을 때 그러면 조달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국가가 종전처럼 민간 투자 제도가 이전처럼 국가의 재정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이 돈을 넣을 것인지 아니면 민간 투자를 통해서 이 돈을 넣을 것인지 그 조달 방식을 결정해야 되는데 조달 방식 결정 기준은 지금 피백 기준이나 해외 기준이랑 똑같습니다. 국가가 재정으로 이 돈을 넣을 때보다 더 효율적이어야 됩니다. 효율적이에요. 그 효율적이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더 싸면 됩니다. VFM, 마무리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VFM이라고 하는데 서비스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이 똑같으면 더 싸게 하는 거거든요. 아주 단순한 구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수요위원회라는 엄청난 이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민자 사업이 이렇게 왜곡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 우리 강 교수님 발표문에 보면 문제점을 적시해놨는데 이게 아마 아까 발표대로 강 교수님이 생각하는 문제점이 아니라 아마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슈 페이퍼의 중간에 보시면 정부가 위험성을 떠안는 구조다. 문제점이 그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수요 예측 실패로 이러다 보니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준다. 이게 전혀 사실과 다른데 이렇게 모든 민간이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자, 좀 전에 우리가 민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필요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도로의 수요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이 도로를 놔야 된다면 그 수요 비용을 누가 가져야 되는 겁니까? 재정 사업으로 하면 다 수요 비용은 다 정부가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갑자기 민자 사업을 하면서 민간한테 수요 비용을 떠넘기라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민자 사업과 관련된 많은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판결문에 보면 하나같이 등장하는 워딩이 있습니다.
통수요 예측 추정 결과의 불확실성 그것이 팩트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인재 사업을 인도법에 보면 최대 50년 아니 10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수요 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하나의 사업을 위해서 추정할 뿐이고 실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수요의 위험을 민간이 가져가라고 하니 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지금 수익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수익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의 안정성입니다. 사업을 안정성 있게만 해주면 경쟁은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경쟁 과정에서 수익률은 알아서 적용됩니다. 근데 지금은 무모한 구조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쟁이 보통 이루어지지 않아요. 합리적인 기업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으로 민자 사업의 본질에 대한 이런 것이 논의되고 지금 여기 뭐 활성화라는 주제를 적어놨는데 활성화라는 주제를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습니다. 민자사업 정상화 먼저 돼요. 정상화 없이도 활성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목학계 해서 좀 더 민자사업 본질에 대해서 많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더 드렸으면 좋았는데. 자, 오늘 두 분의 발제자께서 지금 한 바퀴 돌았는데요. 우리 좋은 패널인데 혹시 뭐 코멘트 좀 하실 수 있으시면 우리 왔습니다. 코멘트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아까 전에 발표하면서 해야 될 얘기인데 안 한 얘기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민재사업을 해야 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 20년 전쯤에는 민재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승진도 잘 됐고 엘리트들이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민재사업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되게 많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많은 프로젝트들이 발굴되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협상도 해봤고 뭐 여러 가지 사업자 선정 과정에도 많이 여러 가지 참여를 했고 공무원들에 가서 일도 많이 했는데 그때 일했던 공무원들 굉장히 헌신적이었고 되게 훌륭했거든요. 이게.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슨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해당 지역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민자사업에서 냉공을 뽑고 지역 언론들이 막 뭐 이상한 기사 막 써대고 그 다음에 관련된 민정을 수행했던 공무원들이 징계받고 하다 보니 공무원들이 일할 기분이 안 나는 거지. 괜히 또 민자사업 했다면 자기가 어떤 상황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가급적 민정을 배제하고 안 하려고 들고 그러니 또 일 열심히 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민자사업은 공무원이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되게 높은 사업 분야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민자사업 활성화하고 뭐간에 정상화하고 어쨌든 간에 이게 정상적으로 굴러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원래 말 안 하려는데 죄송합니다. 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관 예, 저는 뭐 짧게 두 가지 생각이 잠깐 있었는데요. 아까 발표 중에 그 공익성 삶의 질 개선 약간 이런 이제 건설 공학도 입장에서 좀 말랑말랑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학회에서 이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해서 국민들의 인식을 많이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이 마스터 플랜과 관련돼서 건축 분야는 대통령 직속 산하 기관이 있죠. 토목 분야도 이러한 직속 기관을 만들어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지극히 작은 양의 재원이라도 일부는 기재부 쪽에서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국토부 쪽에서 바로으로 올려서 컨트롤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를 해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어떤 좋은 계기를 대통령 직속 산하 기관에서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플로아의 우리 이태식 의원 말씀하시겠습니다. 일단 그 강영철 교수가 건축가 교수님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용석 위원이 발표하셔서 너무 줄여놓은 게 아닌가 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민트슈비어를 기재부에서 한 3년 정도 했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제목을 타이틀을 토목이라고 생각해서 국토 인프라 시장만 생각을 하시는 게 너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까 홍성필 위원께서
교통학회 무슨 상근위원이라고 그러셨죠? 근데 지금 보면 24페이지하고 27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우리가 사실은 선배님들도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잘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시빌엔지니어링이 굉장히 넓은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반이 토목화 교수가 같고 반이 건축가 교수가 같거든요. 근데 토목이 우리가 소프트한 부분을 많이 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 드는 게 일단 24페이지를 보시면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되게 도로교통, 철도교통 이 말씀을 하시는데 UAM 버티포트라든가 스마트 물류센터라든가 그러니까 선형해서 면하고 부피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간단하게 요약해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과천회장입니다. 근데 강남역에 저희가 300m의 과청 건물이 2개가 있고 그 뒤에 국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린이 도서관이 있는데 저희 거는 우리가 땅하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 옆에는 강남구청 땅에 국기원은 서울시 건물입니다. 그게 12,000평인데 제가 45,000평을 개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산업은행도 인프라 팀장이시고 이쪽도 인프라로 돼 있어서 어떤 분하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45,000평에 약 1조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좀 잠깐 봐서 저희가 5월달에 도시계획 문제는 다 프로젝트가 리포트가 끝날 거고요. 7월달에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힘이 좀 필요합니다. 1주짜리 프로젝트니까 한번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약속했던 50분을 이제 초과가 됐고요. 플로어에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뭐 저하고 다 아시는 분인 것 같아서 질문 있으면 저희 주시면 제가 우리 패널들한테 여쭤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일단 저는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시민의 또는 국민의 삶의 질인데 지자체 단체장이 공약을 내서 4년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도시 안에 있는 기반시설에 저는 소셜 인프라스트럭처는 다 학교까지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4년 안에 지자체 단체장이 공약을 걸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할 수 있는 작은 패키지의 거를 한번 고민하면 어떻겠나 하는 걸로 제 자장 말씀을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두 분의 발제자하고 우리 5분의 토론자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사회 오신 우리 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사실 민자산업이라는 걸 아까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많이 좀 배우는 기회가 되는데 보시는 각도들 오늘 여러 군데서 나오셔가지고 다양한 시각들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학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오늘 행사고 10월에도 행사가 있지만 정책 포럼이 이 행사가 끝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이 끝나고 나서도 여기 계신 분들을 계속 좀 논의를 거쳐서 우리 학회에서 제시할 수 있는 얘기를 좀 외부에다가 정제해서 하고 우리 학회 내에 보면은 국회 포럼을 또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아무래도 이런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논의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까지 갈 수 있는 대로 갈 수 있는 만큼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옛날에는 우리 정책 포럼 하면 훨씬 이렇게 청중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께도 같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